오랜만에 선생님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금강산 이야기라는 신작을 발표하셨는데요. 저희들 작가 수업에서도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거는 여러 권을 내는 거는 하나도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가리키시거든요. 그래서 잘못 배운 저 같은 그 후배 작가들은 너무 롱텀으로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스러운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신작은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그러면 제가 관객들 대신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런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금강산 이야기를 선보여 주셨는데요. 이 작업의 그 전시와 여러 가지 그전 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정해진 짧은 시간에 솔직히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저 예비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추려서 유영선 평론가님의 궁금함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이 비주얼이 있어야 뭐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이 답변을 받아서 저 질문을 답변하면서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간상 일단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좀 게을러서 좀 끌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이렇게 한 편을 또 그렸는데, 내가 그림책 하기로 하고서 이렇게 꼭 이거는 내 생전해야겠다는 게 4편이 있었는데, 그 백두산 얘기, 금강산 얘기는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에 관한 거였고, 그게 동시에 떠올랐어요. 하나는 아다시피 우리 민족이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자발적으로 이민 간 거 말고. 그래서 뭐랄까, 그 조국을 등지고 어쩔 수 없이 타국 생활을 하는 동포들의 어떤 이야기를 꼭 담아야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 저 사할린 섬, 그러니까 홋카이도 바로 위에 있죠, 일본에. 거기에 계신 일제 때 징용간 분 4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그리고 중동으로는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 고려인 분들의 80%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꼭 담아야겠다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다가 이제 3번째 작품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세 작품을 한 공간에서 이렇게 보여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귀하게 선생님의 그 작품들을 저희들이 독자들, 특히 선생님 백두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큰 팬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데, 그 와중에도 선생님께서 도리와 장수매 같은 좋은 그 작품을 또 오늘 원화전에서는 자리에서 보셨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구매하시려고 보면 절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와 있는 거를 왜 또 이렇게 절판을 시키셨는지, 그런 것들도 만약에 한 걸음 더 관심 있었던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종종 얘기가 마리 작가지 평생 그린 책도 몇 권 없는데 그나마 죽게 내놓고 왜 또 절판까지 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캥겨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련이 붕괴하고 드디어 기회가 돼서 그 베를린 불러주고 3년 후에 기자가 돼갖고 갔어요. 근데 내가 상상한 것보다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패닉에 빠져갖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당신은 못하고, 이제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해야겠다고 했는데도 당시 어떤 그 주최 측 또 당시 출판사하고 일정상 꼭 그거를 맞춰야 되는 약속 지키느라고 솔직히 제가 최선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그리면 될 텐데, 근데 어떻게 그냥 내고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죄송합니다. 한잔 하고. 참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맥주 반잔도 못 드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절판하고, 어차피 작가도 아닌데 몇 권 하고 작가랍시고 절판하고 때가 되면 다시 하자. 이제 그런 마음에 용감하게 절판을 했는데, 지금 고민이 이번에 다시 전시장에 걸고 보니까 이게 처박아 놨었어요. 괜찮네. 그래서 구조는 그대로고 뭘 새로 하려고 그러나 그 빛만 더 충만하게 채색만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는 그 지금 우리 현실이 내 눈에는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글쎄 이걸 빼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까 울컥한 것 때문에 저 친구 또 이렇게 센치해졌나 이럴까봐 오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변명적으로 왜 그랬나, 너무나 충격을 하나 받은 장면이 있는데, 그 콜사코프라고 사할린 섬의 맨 남쪽, 우리나라에 제일 가까운 쪽 바닷가인데 남쪽이죠. 거기서 보면 우연히 갔는데 낡은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왜 노인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려오면 등지고 앉아 계셔서 순간적으로, 야, 저렇게 50년을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표정일까, 이렇게 쓱 이렇게 가서 보고 그때 그 충격, 그 라이안 일병 보시면 왜 그 톰 행크스가 너무 놀래니까 이게 멍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침묵 속에. 그런 체험이었어요. 멍해지는데 그분 표정이 어땠냐면 완전 반전. 정말 백제시대 불상을 보듯이 그 잔잔한 미소, 나는 이렇게 우울한 얼굴이려니 했죠. 그때 순간적으로 저렇게 강렬한 희망을 처음 본다, 그 희망을 본 거죠. 그분이 왜 이렇게 50년을 미소 짓고 바다를 보고 앉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내내 이제 안 잊어졌던 거죠. 그런 저런 게 켜켜이 싸다 보니까 제가 차마 못 그렸고, 이건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곰돌이 얘기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예.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그 하나가 그 이제 3권이 됐잖아요. 여기 그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공적에서 처음 이렇게 배드린 걸로 아는데, 내가 그것도 어떤 내가 우즈벡을 한번 가고자 하니까 그 운이 돼서 갔어요. 한 달 돌아다니면서 그 오지 마을에 가게 됐는데, 거기 사는 꼬마인데 실제 이름이 알렉세이예요. 저 가족을 하루 이렇게 보는 순간 그림체 하나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제 저게 이제 지금 그 이후 쭉 하고 있던 습작이죠. 내 동생 알렉세이. 근데 뜻밖의 또 다른 형태의 이상 가족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부모랑 헤어져서 1년에 2번 본대요.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요. 그 부모는 우크라이나 옆 나라에 이제 대리농사 지러 다니고 많은 세대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렵게. 그래서 그 마지막 숙제, 그 중동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 알렉세이의 눈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아주 그 동포 이상가족 얘기를 하니까 또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예요.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겪었어요, 이 친구한테. 예. 그리고 알렉스 이야기도 주셨었는데, 지금에서야 그림책 작가라는 위치가 사실은 작가라는 단어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만,
그 80년대 그림책을 글 그림을 책임지고 출간을 온전히 한다라는 그 시장이 인식이 없었을 때 사파라고 저희들이 많이 불리웠었는데 지금도 사전적 용어는 사파라고 불리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순수 회화 전공을 하셔서 유화 전공을 하셔서 학교를 졸업하셨을 때 사회적으로 안 그래도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림 그려 하면은 집안에서 반대도 컸고 화가라는 직업이 참 어떤 무게를 많이 견뎌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파가라 불리는 그림책을 선택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작품을 진행하실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나 다른 동기들이 있는지 한번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그 질문에 하나를 빼먹었어. 이것도 시간이 안 맞네요. 그건 대답해 주시기 필요합니다. 아니 나한테 질문해놓고 나는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왜 4년 반이나 걸렸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꼭 게으르지만 않았다는 거 하나를 지금 이게 이제 본문의 한 장면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승부를 하고 싶었던 게 예를 들면 저게 이제 일본의 어떤 거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일본 그림책의 한 장면은 거인 얘기고 이건 거의 아는 그 갈리바 이야기. 근데 다른 나라의 저 그림들을 보면 산이나 다른 비교물들 통해서 상대적으로 거인처럼 느끼게 거의가 이런 묘사였길래 나는 비교물 없이 그 자체를 커 보이게 하겠다. 근데 그게 다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뭐 단순해 보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스케일감이나 또 하나 조건이 저 거인이 산을 닮아야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꼭 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그 함성 같은 이 청각까지도 느끼는. 근데 마침 일본의 어떤 그 마스이라는 평론가가 감히 이 그림을 고야에 견주면서 이 그림에서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평을 했는데 그 평이 제가 들은 많은 평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흐뭇해하는 그게 담겼나 보구나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제가 높이 감동하는 평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셀프 답변 끝내셨고 다음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단편적인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 해석 이야기인데 이 자료가 있길래 여기 위에 전시도 했는데 실은 여기가 내 지금 삶의 원점이랄까? 그 나의 그 정체성의 원점 되는데 이제 질문은 왜 그때는 그 사파가다에서 이렇게 낮춰보고 그 경박한 직업으로 평가하는데 파인아트를 하다 이걸로 했느냐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친구 딸을 강남 간다고 그 지인들이 저 봉천동 서울 제일 어려운 그 말하자면 조그만 야산에 4만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쪽방촌이죠. 그 당시는 유아원이고 뭐고 이런 게 없죠. 그런 데는. 근데 때마침이란 말이 안 되는데 뜻밖의 지금의 세월호 천사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연로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어린 남매가 맡아줄 데가 없으니까 엄마가 일 나가면서 대여섯 되는 남매를 방에 놓고 밖에서 잠궈버렸다고. 못 나가게 위험하니까. 근데 집에서 불이 난 거죠. 그 남매가 희생된 거야. 나가는 마당인데.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 사건이. 그때 내 친구들이 야 우리가 그래도 대학 나와 배운 사람들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시작한 게 해성요아원이에요. 우리가 뭐라도 하자. 근데 이제 실쟁이라고 하는데 간판 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대 앞에서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야심을 갖고 입시 미술학원도 이렇게 버젓하게 하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제 그럴 때였는데 어떻게 해요? 저 간판 이제 하는데 저 당시는 뭐 캐릭터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인데 야 그럼 내가 기왕하면 심벌도 있어야지 해서 이제 저게 연습한 지금 보면 제가 회화하다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전환했다 치면 최초의 그림이죠 저게 간판을 그리기 이렇게 숙제한 거예요. 밝아벗은 아이의 하얀색 근데 이제 저런 걸 그린 거죠 그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는데 그쪽 이제 안정되고 반대 서울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반대편에 지금 대학로 쪽이죠. 관악산 기슭이고 봉천동은 그 반대편은 창신동 동대문 있는 거기는 지금 최근 데이터로 한 3,0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점포 하나가 회사 하나예요. 봉제 공장 뭐 단추 구멍 뚫는데 뭐 하는데 거기가 또 이제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이 해송 아기 둥지 해갖고 조그만 판잣집을 하나 해갖고 그 유아원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참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으면 또 열심히 할 걸. 지금 말하다시피 저도 절박하고 내 코가 속자인데 주먹을 불끈 지금 무슨 성찰 끝에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친구가 이렇게 간판 그리고 그게 겨우 이제 그 화실도 월세 밀리고 그냥 힘든데 이런 걸 또 만들었네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너 왜 그림체 하게 됐니? 이러면 좀 챙기기가 했던 게 그게 뭐 이렇게 의무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애들 외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뭐랄까 참아 모르는 척 하려니 이게 더 걸려갖고 또 페인트 사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아기 둥지에서 갓난 아이들. 저기는 쟤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놀던 동네 애들인데 갓난 아이들 중심으로 아기 둥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너무나 열악한데 그래서 또 페인트 사다가 이렇게 환상적인 거 그리지 말고 이때 생각은 이제 젊을 때죠. 저 아이들이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애들이 먹는 간식, 프라이, 저 냄비죠. 저 오뎅 끓이는 냄비 이런 거 들고 나와서 크게 그렸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먹는 그거 좀 크다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그리는 걸 친구가 찍은 거에 어디 나와갖고 어렴풋이 보이죠. 산동네. 저런 열악한 데였죠. 부담. 네, 그리고 그냥 빨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이유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그 얘기 더 연결해서 아니요. 참 이게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벌써 꽤 어디 이런데 떠들러다니고 했는데 네. 사실 어젯밤도 잠이 안 오는 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정말 속된 말로 이제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그 마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평소에 많이 아는 분들 오늘따라 겁주듯이 맨 앞에 신동엽 선생님 무슨 모범어린이처럼 딱 꽂히고 이거 앉아있으니까 좀 그러네. 그 일반 강의는 모르는 엄마들 이런 분들 아니에요. 꼭 무슨 심사 받는 거 같고 드문드문 한 얘기들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시고요. 제가
보다 더 원활히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편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또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경호를 보니까 4시 원래 스케줄은 4시 반인가 그렇죠? 네. 하여튼 4시 반 맞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뭐 1부, 2부 휴식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알아서 예. 아니 2부도 짧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뭐 그냥 오신 김에 근데 또 스케줄도 있고 기차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4시 반에 끝낼게요. 뒤를 자르든 앞을 자르든 걱정 마시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뭐냐면은 이걸 준비한 게 조금 전에 그 해송의 일들은 외형적 변화죠. 이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래서 해송 25주년 행사를 하는데 그 사회를 보는 가까운 친구가 나를 소개하면서 뜻밖의 저기 유재수 선생은 저 페인트사들도 우리 일 거들다가 직업까지 바뀐 사람이라고 막그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난 그게 무슨 훈장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그때 그 추억이 있죠. 마음의 훈장이라고 그 바뀐 직업이 너무 좋았던 거야.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사회적 어떤 변화고요. 진짜 내가 말하자면 거듭났다는 표현하잖아요. 인생 정말 다시 사는구나. 이제 생계도 급하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어디 여학교를 취업했는데 사실 2, 3년은 워낙 이제 그런 체험만 쌓리나 갔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세상 보는 눈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두웠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학생들도 그냥 난 월급쟁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흔히 말하자면 강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야학 때 보던 학생들을 생각하니까, 아휴, 이건 너무 달라. 강남 학생들이. 진짜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진짜 까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놀랐고. 그래서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이 노란우산에 노자도 생각이 안 났을 거라는 거죠. 내가 변하고서 이게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아까 같은 이유로 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학생들한테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내 해송 얘기나 과거 얘기를. 그냥 뭐 말하면 니들이 알아?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세상에 갓난애 하나가 그 부모 자립인쇄에 오뎅 국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지금의 백병원, 왜 근사한 거기를 어떻게 갔냐, 당시 백병원 설립자 아드님이 그 일을 거두르고 그럴 때라고 백으로 수집이 다 예비역 전원 수집 큰일 난 거예요. 밤에 그런 전화를 받고 이튿날 1교시 수업을 들어갔는데 예체능 선생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놓고 창밖에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좀 표정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정말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걱정이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제 이런 전화가 왔는데 실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거들다가 이렇게 됐는데 남의 맡아놓고 지금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오늘은 수업할 마음이 아닌데 양해해다오. 한 5분도 안 돼요 그 시간이. 저기 조용히 있고 수업 오늘 그만하자. 이게 심란해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다. 근데 이튿날 미술실 내 방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야 그때 그 살린에서의 그 쇼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쇼크, 봉투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 반 애들이구나. 그래서 직감적으로. 근데 내가 아찔해갖고 의자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완전 반전 일어나는. 야, 그런 이기적인 학생들이 그 개수를 보니까 3분의 2 그 반 학생들의. 그때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뜯어보고는. 그때 소보로빵 하나가 100원일 때 한 1,000원, 기본 1,000원 정도 들어있고 뭐 3,000원, 어떤 건 몇만 원, 이 메모들이 쫙 넣어있는데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공명심도 있고 그럴 텐데 세상에 이름 밝힌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정황이 상의하고 한 게 아니고 모르고 저만 넣은 것처럼 개별 행동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거의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그 충격이,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 빵도 친구 주기 싫어서 몰래 먹던 애들이라니 이게 그리고 내용도 이거라도 빨리 갖고 가서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다 내용이. 그리고 거기서 큰 교훈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야, 그 지난날 살아온 나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세상을 좀 삐뚤어지게 봤구나, 이런 인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변명하게 되고 오죽하면 꼭 한 달 기간에 11kg가 빠졌어요. 나중 알은 얘기인데 일부 교사들이 쉬쉬했대요. 유재수 병 걸렸다고. 살이 쭉쭉쭉 지금 이렇게 됐지만 막바지 정말 그랬어요. 너무 고민이 심해갖고.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거는 이게 자신을 반성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도 팩트는 팩트고. 또 하나가 잘 아는 애들 불러가 물어봤어요. 니들 웬일이냐? 다시 봤다 했더니 그 선생님 실은 저도 놀랬어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때 내가 야, 이거구나. 그때 내 그 거듭난다는 표현 같은 거 순간이동한 것 같았어요. 내 몸이 어둠 속에 있다가 그냥 양지바른 데 있는 그런 기분, 막 흥미진진해지는 거. 야, 너 그랬니? 이러고. 이 보세요. 지금 저런 사진이 무척 많은데 노란우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리 참고하려고 찍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학생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저런 걸 찍는데 이 생각이 난 거지, 거꾸로. 네. 보세요. 저도 내가 못 잊어요. 복돌 지나가다 한도 없는 복도에서 꽂혀있는데 혼자 막 배꼽을 잡았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카메라를 갖고 와서 딱 찍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노란 우산 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대로 그랬잖아요. 저 우산꽂이 저차도 난 그대로 하고 싶었어요. 보세요. 그대로. 그리고 저 아이디어는 시간이 없네. 네. 제 여쭤봐 드릴까요? 아, 저기 끝만 딱 지키면 되니까. 노랑사는 그 아시아 16개국 그림책 작가가 한 달 세미나가 있었는데, 일본의 유네스코가 처음 주체로 유럽 중심의 그림책에서 아시아도 한번 모여서 상의해보자, 미래를 모인 건데, 그때 우리 담당 선생이 다시마 세이즈였어요. 팀장이. 그때 숙제 하나씩 내래요. 그때 나는 경험도 없이 갔는데 학교 수업 이제 잠깐 쉬고 막 코피가 날 정도로 힘이 들었어. 고되고 이게. 근데 그 이제 끝에 마감 날인데 못 그린 거예요. 떠오르질 않아서. 근데 고층 호텔인데 아래를 보니까 비가 오는데 우산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학생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야 지금 애들 학교 가겠네? 이때 우산을 보면서 그러면서 7장이 뿅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그리워하다가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막 아이들 스케이트 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저게 시작되고 이제 출판까지는 그로부터 뭐 창피해서 한 10년 걸렸다고 하는데 실은 15년 걸렸죠. 뭐 딴 것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15년 만에 출판한 게 이거예요. 예. 덧붙여 제가 그럼 여쭤보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 작가들끼리는 10년, 15년 아니면 5년 걸린다는 거 예측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습작 기간도 매우 길으셨고 그리고 제작기가 이렇게 길어지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점이 또 어려우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너 아무리 먹고 살려고 딴점 부려도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좀 이제 세월도 갔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공적인 데인데 이건 지금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모이는 김에 아까도 제가 좀 부끄러운 듯이 전 작가도 아닙니다.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책 몇 권 하고 무슨 작가입니까? 근데 말이죠. 이건 공식적인 데서 처음 고백하는 건데 실은 비밀이 있어요. 나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부끄럽다고 그래요. 작가로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작가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혼자 있을 때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시시하면 시시한 대로 그게 내 인생이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그랬는데도 작가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 속으로 작가 아니면 되잖아. 야 이거 혼자만 음미하다가 공표하니까 좀 깨어나네. 뭐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야 너 그래도 5개 버전이 있는데 더 해야지. 이걸 아이디어가 내가 봐도 참 좋았어요. 애정스럽고 이걸 좀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질문의 답이 거기 있어요. 단순하게 할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어떻게 최초의 아이디어가 남아있더라고. 걷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 서사라는 게 많았죠. 강아지도 있고 세발 자전거 있고 토바데모도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그걸 다 제거한 거예요. 이 사고를 이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그러죠. 증류수처럼 그걸 다 제거하고 오직 비주얼, 이 시각 언어만 남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그린다는 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렵더라고. 이러다 세월이 막 가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비 오는 날을 느끼려고 비만 오면 저 우산을 구해서 아이들 씌워갖고 우리 애들 씌워서 너 가봐. 이따 짜장면 사줄게. 또 거기 그대로 있어. 그래갖고 2층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거의 저 우산도 육각형, 십각형까지 있더라고요. 팔각형이 제일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공유한 거죠. 저것도 그려놓고 상당히 좋아했는데 저거하고 이 그림하고 요게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1년 반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더 두고 보자. 근데 거의 그대로인데 저 녹색하고 보라 우산의 위치가 바뀌었고 원화를 보면 저 때도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보다 요게 조금 더 습기가 많아요. 더 촉촉한 느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게 1년 반의 차이예요. 여기에서 멈춘 거 이제 그만하자. 이러느라고 이제 10년이 간 거죠. 뭐. 요즘으로는 컴퓨터로 이래도 되는데 또 그렇더라도 그 내 방식이 아니라서. 사실은 뭐 포항고에서 예정된 질문은 한 가지 남아 있긴 했었거든요. 해송이란 이름의
유학원의 경험이 선생님께 지금 어떤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또 단독으로 많은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예, 선생님께서 마지막 후반부에 또 편히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저희들이 1부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생님께서 잠깐 서류 보시는 사이에 저도 처음 그림책 보고 한 1년인가 2년 뒤에서야 하나 느낀 게 있었는데, 그림책 그 평론글 어디 게재해야 돼서 사실 그림책 안에 빗줄기가 거의 붓으로 묘사된 게 없는 마법이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돌아가셔서 보면 비 오는 날인데 비를 노골적으로 선을 그으신다든지 붓질로 한 번도 그리지 않으셨다는 게 대단한 작품 같습니다. 선생님 편히 얘기하시죠. 네. 네네네. 아니 그래서 하나 내가 또 혹시 짠 평하나가 하나가 그 신문에 그 평이 났을 때 다들 보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제가 굉장히 정말 내 한번 추억을 되시고 본 게 그 평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그림책을 본 뒤에는 비 오는 날의 그 잿빛, 뭔가 침침하고 흐릿한 풍경이 그보다는 자동차하고 불빛, 신호등 이런 거를 묘사하면서 그런 게 긍정적으로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예뻐 보일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부정적 시각이 뭔가 긍정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내 과거가 생각나고 내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걸 한 건데, 그리고 자꾸 좀 시선이 걸리는데 아니 무슨 모범생처럼 맨 앞에 무슨 감시하는 그냥 저 신동열 선생님께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음악을 또 옆에서 서빙해 주셔갖고 그것도 덕을 톡톡히 제가 봤죠. 예. 그리고 이게 암만 해도 다시 말하면 결론은 오늘 나와 그림책의 만남의 요지는 이 두 가지 개인적인 인생 체험이 있었는데, 처음은 친구들을 통한 어린이들 유치원에서의 만남, 두 번째는 그 학교 근무하다가 우연한 시기에 내 자신 과거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 이런 걸 스스로 반성하고 거듭났다는 그게 그 두 가지를 하나의 제 초대전 정도 규모의 원화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마지막 비주얼인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구나 하다 보니까 마치 서울과 보름 전이에요. 이게 지금도 저게 지금 보름 전 가본 아까 그 벽화 그리던 거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그것도 재밌는데,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한쪽에 불이 났다니까 종로구청이 특별 조례를 만들어갖고 해송에 관한한 건축 허가를 내준 거예요. 유례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역사에. 그리고 또 하나 개원식 눈물을 난 게, 이 동대문부터 성곽으로 따라 올라가면 돼요. 지금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유일한 도로예요. 저기까지. 골목이라 행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기부장 행사를. 근데 그 길에서 했는데 한 서너 시간을 한 명도 반대한 주민이 없었어요. 길을 차단했는데 해송일이라니까 그만큼 이제 신뢰를 준 거죠. 그래서 다시 간 거예요. 이거는 30년 되더네. 한번 이렇게 모이자 했는데 저는 그래서 못 가는 대신 노란산을
이제 축하를 그려갖고 저 20호인데 1층에 아이들이 밥 먹는 식당 앞에다 새벽에 그렇게 몰래 그걸 걸었어요. 이거 보면서 밥 먹으라고. 꿈꾸는 해송 30년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층층들 내려오는데 멀리 처음에는 저 관악산이 저 산에 보이더라고요. 멀리 저편에. 나도 모르게 그 아까 본 그 저 관악산 봉천동 꼭대기에 뭣도 모르고 그린 그 하얀 새 어린이와 거기서부터 이 노란우산까지 오는데 야, 내 인생 30년이 갔구나. 그러고 언덕을 내려왔어요. 저 문을 이렇게 나서면 언덕인데 이게 마지막 코트인데요. 저 언덕을 왜 내가 찍어서 지금 여기 올렸냐면 아까 시간 때문에 빼먹은 게 있는데요. 5분만 그 얘기하고 뒤로 5분만 밀죠. 그냥 쉴까요? 아니요. 그냥 쉴까요? 하면 그냥 할게 이 뜻도 되죠. 그때 왜 그런 어린이들을 그렇게 오래 경험하면서 야, 화실이고 뭐고 다 건두고 이걸 해야겠다 그림책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한 아이 때문이었어요. 실은 그 지금 어깨동무 이사장은 이기범 교수 그분하고 둘이 답일을 하고 있는데 저 건물 하나가 13평이에요. 전체 조그만 집이에요. 해가지고 밤늦은데도 아이 하나가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장난감이 있어 뭐가 있어요. 나 안절부절하는데 나는 조마조마했죠. 저 부모가 오면은 저 철딱소년에는 얼마나 또 대못 박을까. 우리는 왜 안 오는지 알죠. 일이 바쁘니까. 밤 10시 반에 아버지가 붕어빵을 사들고 딱 들어올 때 나는 뭐 식스센스 뭐 반전 그러는데요. 내가 그럼 10배 반전.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러나 그놈 지루한 걸 내가 종일 봤는데 아빠가 늦었지 내가 어떻게 치고 깨 이러고 막 들어오는데 요놈이 그때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얼굴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 13평이니까 아빠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내가 아주 생생하게 들었어요. 근데 걔가 평범한 애예요. 무슨 특별한 애도 아니고 그냥 또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아이들 뭐 경아이에. 근데 그날은 나도 달랐어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충격이.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따라 나갔더니 저 뒤에 다세대 주택 이유 들었는데 이 앞에 조그만 지장하는 절이 있었고 저런 남루한 집들이었어요. 지금도 남아있고 걔가 아빠 등에 엎어 내려가던 층층대요. 저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나라에서 그 바닥만 좀 좋은 걸 깔았더라고. 저게 최근 모습에 그 아이가 내려가던 층층대. 그리고 그때는 끼니 걱정을 했는데 야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음악 소리에. 이번 갔더니 아이들이 바이올린 그때 정말 내가 내 고향인데 뭉클하고 눈물이 이렇게 핑돌았어요. 저걸 보고. 지금도 서민 아이들인데 들어갔더니 다른 유아원하고 연대에서 나누어서 악기를 좀 배우고 있는데 꿈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3층을 갔더니 이 친구들 먹일 고기전을 붙이고 있더라고. 야, 세상 참
변했구나. 오케스트라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합주는 못하고 있대. 각자 연습만 하고 있고. 야, 나의 해성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음악 소리가 나오고 막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제 저 층층대를 나도 내려오면서 정말 그런 뭐랄까 혼자 그런 기원을 했죠. 이야기들. 이 다음에 뭐 하려 먹고 사는지 내가 알겠냐. 어쨌든 그 어른들처럼 싸구려 삶하고 비싼 삶, 비싼 생존, 싸구려 생존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구별된 시대처럼 살지 말고 뭐라고 살아도 저런 문화, 그런 서정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얘들아. 그리고 이제 홍성으로 저 친구네로 돌아왔어요. 보름 전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하여튼 준비한 거야 3분의 2는 얘기한 것 같네요.